네, 안녕하세요. 송작가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애미단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동백전사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름은 송 작가님이시고. 뭐 나 모르는 사람이 이 방송에 있을 리는 없을 거고. 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중국의 쇠퇴 과정과 서퇴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반대편으로 갑니다. 네. 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많은 분들이 일본의 근대화하면 메이지 유신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어떤 일본 내에서의 근대화 움직임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일본이 동양에서 유일하게 네. 근대화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따라잡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는 분들이 그쵸.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죠. 네. 근데 그 근대화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봉건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네. 또 이게 근대화를 거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종의 과정들을 겪어요. 막 내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왕조도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똑똑한 몇몇 네. 사람의 어떤 그 운동가에서 근대화 운동가에 의해서 갑자기 국가 체제가 확 바뀝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갈등을 안 일으켜요. 그리고 근대화 이 메이지 유신을 진행함과 동시에 바로 옆나라 조선을 쳐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진정한 일본의 자체적인 어떤 노력이나 힘에 의한 일본 세력에서 만들어진 근대화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일본의 근대화라는 거는 사실상 그 배경에 있었던 외부 세력, 네. 그리고 이러한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형태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이른바 숨은 세력들의 농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해프닝인 거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근대화를 스스로 일본 국민들이 민중들이 이끌었다 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메이지 유신을 했다 그래서 국호가 바뀌고 뭐 국제가 바뀌고 안에 있는 복식들이 바뀌었다고 하나 서양화로 바뀌었다고 하나 실제 외왕의 어떤 그 통치력이라든지 정부 안에서의 인물들의 형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메이지 유신은 껍데기뿐인 변화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일본의 근대화에 영향을 미쳤던 세력들이 뭐가 있나, 누가 있나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메이지 유신만을 일본의 근대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송 작가님만의 탁월한 시선으로 그렇죠. 역사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 메이지 유신 전에 어떤 세력이 좀 근대화를 위해서 뭐 노력을 했다든지 뭐 물꼬를 틀려고 했다든지 그런 세력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 이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신념이 있으신 분들이나 제가 또 이제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이제 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톨릭을 믿으시는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 설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음모론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일본 근대화의 배경은 로바 카톨릭의 한 분파였던 예수회. 예수회에서 실질적인 그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회. 네.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가 예수회라는 이름은 좀 낯선데요. 구체적으로 뭐 종교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단체일까요? 이 로마 교황청, 카톨릭 교황청 산하의 직속 수도회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제 로마의 교황청이 있고 교구라 그래가지고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분파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러한 그 교파로서의 분파가 아니라 카톨릭을 믿는 남자 수도를 하시는 수사들, 목사님이 아니에요. 수사들이야. 이 수사들이 모여갖고 만든 단체인데 이걸 영어로는 이제 제수이트라고 해요. 제수이트. 예수회 영어로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제수이트의 그 수도승들이 만든 조직인 건데 이거를 교황에서 직속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가 스페인에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에 있어요. 네. 이탈리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예수회의 시작을 만들었던 창립자가 성 이나시오 데올라라고 하는 이 수사가 계신데 네. 이분이 기도를 하다가 네. 영적 체험을 하시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어떤 수사들의 수도 생활과 다른 영신 수련, 그러니까 영적인 수련을 강화하는 일종의 단체를 만들어라 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예수회와 그 신교도, 네. 부교와 신교가 개신교. 부딪혀서 네. 개신교하고 갈등이 막 일어날 때 이 단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 개혁 시기에 네, 만들어진 네. 거야.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구카톨릭 교황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는 반종교 개혁적인 성향의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상하 명령 네. 관계, 그리고 이러한 상하 명령을 이제 다른 교구나 외부에 듣지 않고 오로지 교황한테서만 직접적으로 듣는, 그리고 그런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물리적인 행동을 하는, 약간 행동대원들? 약간 이거를 이제 교황청의 해병대라고 불렀어요. 그냥 그렇게 대충 이해가 쉽네요. 대충 네. 무슨 의미인지는 뭐 이해가 갈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만든 데가 1534년이었고 파리에서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네. 불과 6년 만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황을 직접 만나가지고 교황한테서 직접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버려요. 단체 승인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단체 승인을 받는 거죠. 근데 이런 단체가 승인을 받은 전례도 없고 네. 후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회를 갑자기 만들어진 어떤 수사들의 모임 자체를 갑자기 교황청 직속으로 딱 나눠서 하나의 교파로 인정을 해줘 버린 거야. 그리고 얘네들한테 사실 좀 물리적인 또는 금전적인 지원을 교황이 직접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황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동 타격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조폭 같은 역할을 한 거야. 근데 원래는 이 종교단체에서는, 종교에서는 전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 당시 상황이 좀 종교개혁이랑 맞물리면서 그럴 필요성을 좀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 입장에서는 마틴 루터 이후에 종교 개혁에 의해서 그동안 이제 중세 때 워낙 교회 카톨릭이 부패했다는 얘기를 네. 많이 들었잖아요. 왕들한테서 세금 걷고 왕이 인정해주고 막 면제부 팔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걸 개혁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났을 때 카톨릭이 위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한 그 반기를 물리적으로 해결해버린 거야. 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병식으로. 네. 그러니까 모임이 있거나 뭐 그러한 요구가 일어났을 때 백색 테러를 하거나 네. 이러한 것 자체를 하게끔 아주 무자비한 네. 테러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이 군인 출신이야. 상위 군인 출신이야. 이게 원래 성향 자체가 네. 좀 강한. 그래서 이제 사람이네요. 군인 출신으로 있다가 수도사가 됐는데 수도사가 돼서 내가 뭔가 이게 개인적인 내피이지만 네네네. 이 위험한 시국에 고교와 신교가 부딪히는 시국에 내 역할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 예수회를 만들었고 네. 이 예수회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선교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군대랑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 선교 활동을 하면서 거기를 침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젊은 정도의- 남자들, 네. 20대, 30대 건장한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종의 군사 조직화 하듯이 만들었고, 네. 유럽 전역에 이러한 일종의 단체들의 지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유럽에 가면 성 같은 거 지어놓고 남자들끼리 네. 수도원 생활하죠.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 수도원 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 무슨 뭐 개신교 행사나 뭐 이렇게 반교황 세력들이 있으면 밤중에 검은 두건 둘러쓰고 횃불 들고 와갖고 확 덮치고 뭐 이런 행위들이 이제 빈번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주로 파리에서 만들어졌는데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이게 연장이 되고 1대, 2대, 3대 총장이 전부 다 스페인 출신이 되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을 중심으로 세력들을 막강하게 키워가지고
유럽 전체에 그 지부를 들 수 있을 만큼 조직이 커졌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조직들을 키워나가는 과정 중에 기존에 있는 교파들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부딪히기 위해서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그 교리를 펼칠 수 있는. 앞에서는 이제 선교 활동의 목적이라고 하고 새로운 활동 모델을 그렇죠. 찾아가는 그러면서 거죠. 기존에 있는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미치지 않는 지역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과 아시아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스페인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활발하게 중국과 일본 이쪽을 넘나들던 사람들이 그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이었어요. 이미 마카오를 점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마카오를 점령한 상태에서 중국 해안이나 또는 우리나라 제주도나 네. 일본 같은 데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양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이러한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지역에 가갖고 그 지역에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네. 그 근처에 뭐 공작이라든지 네. 높은 사람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뒷조정하고 개신교의 확대를 막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단순한 수도 단체로 해갖고 교황이 직접 관리를 하지만 네. 교황청의 돈을 받아가지고 개신교가 뻗쳐나가는 세력들을 방해하기 위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해왔고 그러던 역할들의 일환으로 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방식으로 멕시코, 페루 아까 얘기한 스페인이 네. 이제 그 스페인이 점령했던 네, 지역들, 네, 네. 포르투갈에 갔던 지역들, 그리고 인도, 중국, 일본을 포함해 갖고 굉장히 적극적인 선거 활동을 펼쳐 나가고 그 역할들을 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일부 미치기도 했었죠. 네. 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중에도 예수회의 멤버들이 좀 있었을 수 있겠네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공했던 예수회의 가장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말하긴 그렇겠네요. 예수회를 공동 설립했던 6인의 성자 중에 네. 예수회 성자 중에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비에르. 네, 프란시스코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543년에 1547년에 네. 일본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게 이제 어떻게 일본에 왔냐면 네. 그보다 한 4년 전에 네. 이 포르투갈 상인 3명이 이 일본의 가고시나 남단에 상륙을 해가지고 일단 거래를 터요. 그래서 이제 마카오로 돌아가가지고 알려준 거죠. 아, 그런 땅이 있더라. 큰 섬이 있더라. 라고 알려주게 되니까 여기를 거기 뭐 하는 데지? 라고 해갖고 와서 보러 온 겁니다. 보러 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은 전국 시대인 거예요. 아, 전쟁이 한창. 예, 전쟁이 한창이었고 그쪽이 이제 일본어로 말하면 사스마 번이라 그래갖고 네. 이 사스마 번에 말하자면 그쪽의 막부 무장을 네. 만나게 돼요. 일종의 이제 사무라이 대장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야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지로라는 일본 사람을 교화를 시켜요. 종교를 그렇죠. 전파하는 거죠. 예수교의 네. 신도를 만듭니다. 예수의 신도를 만들어갖고 동생 그 부하들까지 전부 다 교화를 시켜가지고 1년 만에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배울 수 있도록 네. 이제 개인 교수를 해갖고 예수회 교리들을 쭉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본 남단에서부터 카톨릭교의 예수회로 네. 선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받아들였던 서양 문물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예수회를 통해서 들었다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뭐 그래서 조총 같은 그렇죠. 것도 혹시... 이때 포르투갈 네. 사람들이 전해준 게 조총이고, 아, 그렇구나. 그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에서 갖고 갔던 게 뭐 도자기라든지 그래서 은이라든지. 그때 유럽에서는 또 일본풍의 그림들이 또 막 유행을 그렇죠.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되기 시작한 다 거예요. 연관이 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이 사무라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물건은 조총이었습니다. 그렇죠. 빵. 그래서 활만 쏘다가 활은 거의 이제 일본 무기 안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테마예요. 아, 우리나라가 네, 이제 우리나라가 활이 강했고 사무라이는 칼. 일본은 이제 칼이나 창 같은 걸로 이제 주로 전쟁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 화승총, 이 조총이라는 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한테 접근을 해옵니다. 네. 이게 어떤 정권의 욕심이 있는 애들이 이 조총을 구할 목적으로 약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쇼군, 다이묘가 찾아오게 됩니다. 스마시 다카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네.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조총을 얻는 조건으로 예수회를 전폭적으로 받아줍니다.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본에다가 전도를 꾸준하게 하게 됐고 그런 과정 중에 한국에도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비에르라는 사람은 이제 그 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면 이제 스페인어로 하면 하비에르고 네. 엑스맨에 보면 제비어라고 알아요. 교장 선생님 있잖아. 엑스맨 그 텔레파시를 통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이름이 이 제비어인데 네. 이 제비어가 X를 써요. XAVIER을 쓴단 말이야. 하비에르가 제비어야. 그래서 엑스맨이거든 그 영화가. 그래서 이 하비에르라고 하는 이름이 엑스맨 팬이라서 영어 표현으로 제비어가 되고 네. 이 사람이 동양에 처음으로 예수회를 알린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회가 나중에 한국에 대학을 만드는데 이게 서강대학교입니다. 지금 대학원 그쪽에서 다니고 나왔잖아. 있어요? 무난한 네. 동문이지. 그래서 네. 이 서강대학교에 가면 물리대에 문과대 건물이 하비에르관이에요.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아예 그 입구부터 그 카톨릭 형태로 네, 지어져 갖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하비에르가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게 제비어잖아. 네. 그래서 X로 쓰니까 거기를 그냥 X관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비에르라는 사람이 동양에 예수회를 갖고 와서 이게 한국과 뭐 일본에다 퍼졌다라는 기념에서 그 사람을 거기다가 기리기 위해서 처음으로 알았네요. 제가 학교를 대학원을 다녔는데도 모르던 내용을. 맞아요. 그래서 네. 서강대학교에 이제 그 인문관을 X관이라고 부르고 그 옆에 이제 프란치스코 관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을 딴 그 관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일본 안에서 꾸준하게 선교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해 나가면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종교에 대한 박해가 계속 있었잖아요. 정조 때부터. 네. 그런데 일본은 딱히 그런 박해가 없이 계속 전도가 잘 됐나 봐요. 일본은 이제 특별하게 종교를 그 유교 사상이 없어서 국지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단 조총을 주니까 총만 있으면 땡. 조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이제 포르투갈을 왔다 갔다 하게끔 되면서 다양한 문물들을 그 당시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포르투갈에 영향을 미친 게 도자기라든지 스테인드 글라스, 스페인 성당에 많이 있는 화려하게 있는 그런 장식들, 그리고 거꾸로 이제 포르투갈에서는 빵이라든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빵을 빵이라고 하는 게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빵이라든지 음식, 그 다음에 조총, 그 다음에 복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배워갖고 오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이러한 선교 활동이 꾸준하게 3, 40년 이상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막부로 연결되잖아요. 네. 내가 조총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사무라이도 이거를 자기도 구하고 싶어. 그럼 자연스럽게 포르투갈 사람들 소개시켜 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친한 사람 하다가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당시 이 전국 시대의 가장 큰 다이묘 중에 하나인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맹장이었고 실질적으로 일본 전국 시대를 통일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죽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타나게 나타나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이제 이 예수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결국 조총의 힘을 통해서 전국 재패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의 힘을 빌어 갖고 이러한 그 세력들을 확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은 교과서에서는 저는 7차 교육과정 세대인데 국사교과서에 예수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임진왜란의 비하인드에서 예수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를 송작가 TV의 역사를 통해 알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딱 잡았을 때 그 당시에 도요토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면서 협조자였던 게 기리스탄 다이묘라고 합니다. 기리스탄. 네. 그래서 이 기리스탄 다이묘가 나중에 네.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데 네. 있어서 말하자면 주된 그 병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네. 기리스탄 다이묘를 일본 안에서 몰아내기 위해 그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 핑계를 대갖고 우리나라에 파병을 시킨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어찌 됐거나 기리스탄이라고 하는 이름, 저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에서 그렇죠. 왔다고. 크리스찬에서 네, 크리스찬.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단의 이름이 기리스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본말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발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임진왜란 때 가장 선봉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군단 병사들을 우리가 기리스탄 병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병력의 절반이에요. 그럼 거의 대부분 가톨릭 신자들이 그렇죠. 찾아왔다고. 얘네들이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카톨릭을 믿고 카톨릭의 그 어떤 다들 십자가 들고 들어왔네. 교리에 따라서 십자가를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실제 기리스탄 그 네. 다이묘 군대의 그 깃발이 저거예요. 저게 검은 십자가거든요. 저 검은 십자가가 예수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쳐들어왔던 병력들 다 카톨릭 신자인 거예요. 아니, 카톨릭 신자들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쳐들어왔다는 거는 지금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역사를 좋아하지만 임진왜란에 카톨릭 신자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아니죠. 일부는 들어와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믿고 있지 않은 그렇죠. 상태에 이제 민심이 안 받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민화나 이런 걸 그려놓고 보면 막 그 금발에 큰 눈을 한 도깨비 형상을 한 외장 병수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이 다 검은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검은 사제복을 입은 예수회의 카톨릭 사제들이었던 거예요. 이 군대들하고 같이 들어왔던 거야. 거의 뭐 세계대전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많은 외만. 예, 이거는 사실 예수회에서 일으킨 제2의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 선봉대장에선 검은 십자가의 느낌도 그렇고. 그러면 예수회에서는 뭐 이건 너무 확대 해석일 수 있지만 동양의 어떤 권력을 다 제패하겠다 이런 목적이 좀 정면가도가 아니라 예수회가 이 동양을 지배하겠다 약간 이런 목적이 있었나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 맞아요. 예수회가 생긴 이유가 개신교가 빨리 세력을 확장하는 걸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개신교들이 어딜 갔죠? 미국을 차지했잖아. 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그쪽에다가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남미로 갖고 방해를 하려고 했지만 이게 실패했고, 자, 다시 중국에 카톨릭이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을 당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들어왔고, 일본을 부추겨갖고 조선과 중국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임진왜란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책을 쓰신 분이 그 조중화라고 하는 임진왜란 전문가가 계세요. 네. 저희는 절대 근거 없는 역사를 말씀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다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고 이미 다른 분이 임진왜란 전문가 조중화라는 작가님이 네. 다시 쓰는 임진왜란사라는 책을 썼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이분이 그대로 소설한 거예요. 서문에. 네.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일본에 들어왔던 천주교 신부가 일본 땅에 1549년 정식 표고를 시작한 이후 네. 많은 유럽인들이 화승청을 계속 보급했다. 그리고 실제로 하비에르는 포르투갈의 예수교 소속 신부였다. 그래서 화승총을 조총으로 개량하고 그다음에 3단 철포 부대. 그래서 이 일종의 이제 일본식 그 조총 부대인데 뭐냐면 앞 사람이 쏴요. 네. 그러면 뒷사람은 이제 장전을 하고 네. 맨 뒤에서 쏘고 나면 총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화승총이 뭐냐면 이 화약을 다져 넣고 그다음에 알을 집어넣은 다음에 영화에서 불을 많이 붙여야 보는.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이 먼저 쏘고 나면 이 사람 맨 뒤에 가서 화약을 쟁이는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이제 다져진 화약에다 총알을 넣고 불을 붙여. 네네네. 그리고 앞에 와서 쏴. 네. 이걸 3단으로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연발 사격이 가능하게끔 3단 철포 부대라고 하는 운영 방식을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당한 거죠. 그 조선 기동력이 너무 강하게 그렇지. 들어오니까. 연발 사격이 되면서 네.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니까 이런 방식의 어떤 전투 방식이 백전백승이었고 이거를 전쟁에 사용했던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인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몇백 년 동안 이어진 일본의 복잡한 그 전국 시대에 이거를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조총과 3단 철포 부대 운영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3단 철포 부대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기리스탄 부대가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게 네. 되는 겁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요. 근데 더 정말 잡으시면 느낄 수 있는 건 이 모든 걸 우리 이순신 장군이 막아냈다는 거. 이게 이제 얘네들도 사실은 네. 속전속결로 일을 끝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보급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부산에 내려가고 거의 뭐 45일 만에 서울과 평양까지 네.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보급 부대를 안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후방 지원 부대가 후방 거의 지원 없었던 부대 거죠. 없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막 달려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보급이 끊어졌고 결국은 이 기리스탄 부대들의 대부분이 이 한국 안에서 보급을 못 받아서 겨울에 네.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형태를 갖고 1차 임진왜란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약탈이라든지 우리 양민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시에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부추겼고 네. 그로 인해서 전쟁을 했고 일본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기 때문에 목표로 했던 중국 진출을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쟁 중에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나온 사람이 그 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가 이에야스가 들어오는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일본 안에 있는 이 모든 천주교인들을 씨를 말려버려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량 학살을 했고 예수교에 일던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본 밖으로 완전히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예수교의 일본 진출이 네. 실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뒤로는 또 다른 세력들이 일본 내에서는 없었나요? 외국 세력들이? 자, 요게 이제 있었던 게 1500년대 후반인 거고. 조선 중기죠. 네, 지금. 조선 중기였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회는 요것들을 어떻게 복수를 할까라는 일단 복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미국 함선들을 끌고 말하자면 일본에 들어가서 네. 개항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수회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에서 쫓겨났지만 네. 뭐 일반적인 상업무역이라든지 외교적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내부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부의 약점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일본 왕이 지금 이제 막부의 간섭을 벗어나갖고 독립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갖고 사실상의 군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세력들 대신에 자기 세력들이 심은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이 심은 거죠.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시키게 되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 여기에 있는 이제 천주교인들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먼저 선교를 끝내놓고 네. 이러한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똑같은 방식대로 한국에 그렇죠. 쳐들어와 갖고 운요 사건이 운요 발생하게 사건을 되죠. 일으켰고 그 다음에 네.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직접적인 개항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일본을 개화시키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로 화살을 돌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일본에 다시 들어온 거는 지난 이제 몇백 년 동안 준비가 된 과정이었고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는 정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미 이때는 이 대원군에 의한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해질 거거든. 네. 그 대원군 입장에서는 천주교와 예수회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똑같이 뭐 어떻게 보면은 수사니까. 잘 모르면 교황의 직속 관할에 있으니까. 그렇죠. 같은 양의로 본 거고 네, 네. 같은 천주교도인으로 보면서 이제 심하게 말하자면 박해를 했었고 개항을 거부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대원군의 증오, 뭐 대원군에 대한 어떤 대원군의 그 세속 정책으로 해서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조선에 진출하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러한 전차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사실상의 침략 행위로 개항을 했고 우리나라를 강제로 해방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분명히 중국하고 미리 사전 연락도 있었단 말이에요. 교감이 있었죠. 이용장하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중에 개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늦어진 이유로 네. 대원군이나 그 당시 고종의 실정 네. 또는 쇄국 정책 네. 뭐 이러한 국제사회에 밟지 못했던 정책들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라든지 소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뭐 일본의 개화와 임진왜란 그리고 메이지 유신까지 하나의 뭐 예수회란 세력이 있었고 그것이 조선 침략에까지도 이어졌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예수회는 교황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군대예요. 네. 그리고 이 군대는 실제적인 재정 수입이 없어요. 교황청이 다 대줬습니다. 네. 수도원도 지어주고 밥도 대주고 필요로 한 모든 경비를 다 대주면서 오로지 하는 게 뭐냐? 체력 단련뿐이었어. 용병이었던 거지 사실상. 이런 예수회가 성장하면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네. 뭔가를 해야 돼요. 업적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밥값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한 게 옛날 십자군 원정, 템플 기사단의 네. 예루살렘 원정처럼 세계 각국의 예수회를 통한 동방 원정을 네. 하고 싶었던 거야. 동방 원정.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러한 예수회의 검은 깃발을 대놓고 휘날리면서 일본을 들어가서 일본을 통일했고 그 통일의 중추 역할로서 거기에 관련된 영향력을 가지고 다시 조선을 침공을 한 거죠. 네. 그 얘네들이 생각은 이제 일본처럼 생각한 거지. 우리나라를 일본처럼 생각한 거죠. 일단 침공을 해가지고 왕을 잡으면,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잖아. 다이묘만 꺾어버리면 그렇죠. 모든 사람이 모든 항복하죠. 사람들이 다 항복하거든. 네. 왜냐면 얘네들은 뭐 왕이 이 사람인지 왕이 새로 바뀌었는지 굶어 죽었는지 정변에 관심이 없어 일본 애들은.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보다 이 충이라는 게 그렇죠. 없죠. 충과 효에 대한 그 성리학적인 관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오로지 목적은 조선 왕을 잡아가지고 항복을 시키면 조선은 우리 땅이 될 거다라는 착각을 하고 들어왔던 거고 네. 조선 사람들은 아예 그 상황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의병이 그쵸. 일어나고 또 끝까지 저항하죠. 보급로를 끊어놓고 또 생각지도 못했던 화포라든지 생각지 못했던 군사력을 발휘해갖고 사실상의 패전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명나라가 동원되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이제 주변국들과 연합을 통해갖고 일본을 오히려 고립시키는 그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300~400년 동안 일본에서마저 고립되고 쫓겨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다음번에 조선을 침공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찌 됐거나 이 불행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우리 그 어떤 한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아픈 이 영향력 정말 안에는 잔인한 행동들이 많았잖아요. 왜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뭐 귀를 자른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 많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좀 이 예수회와 관련이 있었다는 게 오늘 사실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본의 십자군이죠. 네. 대놓고 십자군이잖아. 검은 십자가. 검은 십자군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했던 행위가 과거에 템플 기사단이 이제 동방 원정을 나와서 예루살렘 수복을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했었던 약탈이라든지 어떤 뭐 아녀자에 대한 폭행이라든지 민간인에 대한 살해 이거를 그대로 답보해서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귀를 베고 코를 자르고 그 당시에 것들이... 코무덤, 귀무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던 게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유행을 했던 거야. 그때도 템플 기사단들이 코나 귀를 잘라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자기의 어떤 승리 또는 뭐 어떤 전공을 보여주기 위한 그걸로 썼었는데 그거를 똑같이 일본 애들이 와서 써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 일본 애들이 대부분 천주교 신도가 맞았단 말이야. 걔네들 자체가. 왜냐면 천주교에 의해서 교육받고 천주교에 의해서 군사적으로 길러졌고 천주교도를 위해서 게 그들의 전쟁 헤게모니는 지금에 있는 예수회를 온 세상에 전도한다는 느낌의 일종의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지. 이 임진왜란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계 수복이라기보다는 그 안에 진실은 이 동방원정, 그렇죠. 예수의 동방원정이 예수의 있었다. 동방원정의 종교 전쟁이었다라는 있겠어요. 주장이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너무 심각한 왜곡이다. 네. 또는 카톨릭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당시에 일본군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였고 조총을 사용했다는 게 그거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쟁 깃발에 자체가. 드러나고 있는 검은 십자가의 문양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제 기록 안에도 이 전쟁을 일으킨 고니시 유키나가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왔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일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수회 그리고 카톨릭의 영향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메이지 유신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졌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예수회라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르투갈을 왕래했던 예수교의 사람들이 몇몇의 포섭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유럽으로 유학을 많이 시켜요. 거기에서 일종의 쿠데타를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들여보내가지고 일본 왕을 설득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당신이 입헌군주자 왕이야. 그리고 우리는 밑에서 정치만 할 거야. 그 대신 지금 귀찮게 하는 군벌들 다이모도 내 싹 쓸어줄게. 이 약속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짐으로 인해 가지고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있었던 일종의 거래.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일본 왕은 기존의 막부를 싹쓸이하고 메이지 유신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럼 시간 하겠습니다.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색다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를 보는 새로운 시각 송작가 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